네, 근데 이 듣는 분들은 약간 좀 제 목소리 지겹겠다, 그죠? 계속 방송에서 듣다가 또 광고로 또 들어 이렇게 나레이션 들어. 아 생각해 보니까 나름 좋은 목소리예요. 아 이게 목소리가 저도 이제 제 목소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지만 너무 들으면 좀 지겹잖아요. 예,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목소리도 계속 들으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잖아. 예, 조금 제 목소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나 이분 목소리만큼은 뭐 계속해서 듣고 싶고요. 네, 더 크게 듣고 싶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000p 예, 갔습니다. 코스닥은 900. 코스닥이 어제 사실 이제 요 정도 가면 한 1500쯤은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러나 뭐 이제 코스피하고 단순 비교하면은 그렇죠. 네, 2021년 코스닥의 고점이 1060포인트 정도 돼요. 네. 2021년 2021년 그때요. 코스닥 출발이 코스닥- 1000에서 시작했죠. 코스닥이 코스닥 출발은 100에서 시작했지. 3161대. 아니 아니, 맨 처음 코스닥 시작할 때 시작할 얘긴데 때 1000 아니었어요? 100. 100이었어요. 100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시작한 거 아닌가 다? 다 100에서 시작할 거야 아마.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냥 잠깐만 문득 물어보면은 생각. 1000에서 시작할 수는 없지. 예, 이건 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 1000에서 시작해? 여튼 뭐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못 오른 그 상황은 못 오는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못 올랐죠. 왜냐하면 정고점이 900포인트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에도 못 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2021년 고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3,160이고 1,060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1,000포인트 위에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어제도 잠깐 그래서 코스닥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수급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네. 이번에 상승의 동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면서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9월, 10월에 올라간 건 반도체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약한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있습니다. 네. 그 코스닥 지수도 아마 이게 좀 확인한 것 같은데. 100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그 닷컴버블 터지면서 너무 숫자가 조정하죠. 너무 작아지니까 그거 기준을 100을 그냥 1000으로 만들었어요. 중간에 네. 그냥 영 하나 더 붙였어. 네, 그래서 1000이 된 건 맞더라고요. 그래요? 1000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1000을 얘기하냐면 아니 태어난 지 한 번도 그 시작을 회복하지 못한 거야라는 거를 언젠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그러면 저 본전도 못 찾았네요. 그 정도라. 한 20년 됐나? 20년쯤 됐. 그 닷컴 버블 때 고점이 차트로 보면은 되게 높죠. 네. 이제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했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조정 거잖아요. 숫자 지수 조정한 거죠. 예. 야, 그럼 진짜 코스닥은 너무한다. 아니 몇십 3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코스닥은 자사주 매입 소가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및 배당률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코스닥은 12, 2비 이 유상증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자기들이 발표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 돈을 쓰고 있느냐, 이런 정책이 더 중요해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주식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특징은 코스닥에 대한 우리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은 반도체 기술주가 이끌었고 원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주가 많이 이끌었고 이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2차전지가 이끌었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들 성장주들이 주가 모든 기업의 임원진들 오너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계기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부분 다 유상제라고 싶어해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유상제를 해서 일단 돈을 사내에 챙기고 이걸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수주에 의해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요번에 만약에 지금 반도체 소비자가 오르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2018년처럼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바이오가 오르던 2차 전지가 오르던 얘들이 오르던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탑 라인에 있는 그 주도주들 있잖아요. 네. 얘들이 두세 군데 거의 유행처럼 유상증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상도 간 거예요, 다. 그리고 꼭지 간 겁니다, 거기 가면은. 그걸 계속 경험적으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주수가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코스닥에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코스닥과 코스피는 원래 이제 굳이 따지자면 뭐 다우랑 나스닥처럼 네. 네. S&P랑 나스닥 서로 이제 네. 성격이 좀 달라야 되는 건데 네. 아예 이제 그냥 그러니까 1티어급 그다음에 뭐 세컨티어급 그쵸. 이렇게 좀 급이 나뉘는 것처럼 인식이 돼 갖고 이제는 이 코스닥에서 잘 되면 또 코스피로 올라가려고 오시로 그러잖아요. 또 가고요. 네. 예. 코스닥 시장이 뭐 제대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더 많은 자금이 있고 거기서 비중 자체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네, 네. 수혜가 더 있잖아요. 네. 이익이 더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더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불리한 만큼 혜택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혜택도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번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 과정이 쭉 나오면서 이게 지금 코스닥에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분리해서 시각을 보지 않고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코스닥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차차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주간의 박스권 내에 있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걸 돌파를 했고요. 뭐라 그럴까요? 상승의 힘, 네. 그 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86% 올랐고 S&P 1.23% 올랐는데 1.86%, 1.23%가 제가 큰 폭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고 지수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의 폭으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이 2.2%, 테슬라가 4.3%, 엔비디아가 2.8% 올랐거든요. 요 세 가지가 제가 매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세 종목이 동시에 이렇게 2%, 3%씩 오른 적이 드물어요.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애플만 오르고 어쩔 때 엔비디아만 오르고 이게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주군에 속해 있는 빅테크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지수가 신고 지수가 나면서 아마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중소형주가 미국의 시장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지금 에이펙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은 금리 인하가 더 훨씬 중요하게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 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4,000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안정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수급상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선물이 3.6% 올라서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 근처까지 좀 떨어졌다가 네. 요즘에 또 다시 반등하면 이 지금 비트코인은요 거의 대부분 빅테크와 같이 움직입니다.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 비트코인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7% 올랐고요. AMD 2.6%, 인텔 3.2%.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중심에 퀄컴이 있었습니다. 퀄컴이 장중에 21% 올랐었어요. 종가는 11% 올랐습니다. 퀄컴이 AI 전용칩 개발 AI200, AI250을 각각 내년과 내후년에 출시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와 동시에 사우디 AI 스타트업 휴메인과 벌써 공급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휴메인에서는 퀄컴 칩 기반으로 컴퓨터 시스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요. 보도에는 엔비디아 AMD에 대항할 AI 칩 퀄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퀄컴 칩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반도 다르고 약간 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약간 에이지기에 가까워요. 네. 이게 엔비디아 그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약간 맞춤형에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경쟁의 개념보다는 확산되는 개념으로 시장은 인식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 나왔다고 해서 엔비디아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엔비디아 같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2.57%, 저는 어제 한 1.5% 정도가 4,000포인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 1.5, 1.6, 4,000 찍고 그 다음에 3,980? 그 정도 밀리지 이렇게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아침에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4,000은 가는데, 네. 근데 그냥 쭉쭉 가버렸습니다. 4,042포인트가 됐고요. 코스닥도 2.2% 올라서 902포인트가 됐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걱정거리, 우려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만큼 많이 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돼라는 걱정이 상당히 부분 지금 있고요. 그 하나가 있고요. 여의도의 걱정은 뭘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두 분도 못 느끼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의도의 걱정은 야 수익 납니까? 요즘에 수익 나요?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막 해요. 수익이 왜 안 나요? 왜요? 요번에 8월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3,000에서 4,000까지 올라오는 1,000포인트 올라오는 동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50%가 넘어요. 하락 종목 수가.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지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60-70%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요번에 이걸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됐는데 다른 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50몇 %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익률이 안 돼요. 지수 수익률이 안 된다고요. 다른 것들이 좀 그래요 지금. 물론 전력기기하고 반도체하고 아예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분산되어 있으면은 이 수익률 못 쫓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걱정들을 이게 걱정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수는 막 가는데 지수는 가는데 이게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면 이게 많은 게 막 분산되어 있으면 정프로님 정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수 네. 올라간 수익률 절대적으로 안 될걸요? 반도 안 될걸요? 저요? 네. 저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까? 2468 15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지수를 논할 때는 떠난 거라는 거죠. 지수가 몇 포인트 갈 거냐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까지 좀 갈 거냐, 언제쯤 좀 쉴 거냐, 네. 좀 쉬어가는 부분이 언제쯤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논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수익률을 뭘 가지고 추정하면서 갈 거냐, 네. 이런 게 지금 가장 화두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다 오른 거예요, 어제는. 어제는 왜 다 코스닥도 많이 오르고 그랬지만은 전부 다 오른 이유가 일단 보세요. 삼성전자가 3.2%, SK하이닉스가 4.9%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시가총액 1위, 2위인데 이 두 개가 합쳐서 1,000조라는데 네. 지금 우리가 3,000조 넘었나요? 시가총액 총이 3,000조는 아직 안 됐겠죠. 3,000조는 안 될 것 2,800조 같은데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3,000조면 1,000점이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얘들이 3% 5% 올랐으니 지수는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른 게 빠지면 이 상승폭이 덜하겠죠. 그런데 어제는 코스닥에 영향을 주었지만은 어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 신약하고 있는 거 임상일 3상에 들어갔는데 중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우수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제가 다 써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제 한미약품이 26%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알테오젠 1위고 펩토렌이 5위인가 그렇거든요. 네. 시가총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조선 3사의 3분기 OP가 아까 영업이익이 한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 17%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5%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들도 HD 현대가 17%, 두산 9%, 하나 13%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그러면 지난주에 올랐던 2차 전지가 밀렸느냐? 아니에요.
에코프로 6.2% 올랐고 LAF 5% 올랐어요. 이제 에코프로는 100%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요? 어저께까지 오른 거였어요. 네. 며칠 그때 사이에 며칠 전에 지금 80% 올랐다고. 네, 87% 올랐었는데 어. 저점으로부터 거의 100% 오르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거는 전력기기잖아요. 네. 그리고 방산의 LG 넥스원 4.5% 올랐습니다. 증권의 키움증권 8.2% 올랐어요. 보시면 증권, 방산, 전력기기, 2차전지, 지주, 조선, 바이오, 반도체 다 올랐잖아요. 요즘에 안 오르는 건 뭐 식료품하고 화장품. 내수, 화장품, 엔터, 엔터 맞아. 네, 엔터. 그런 데만 그렇고요. 엔터 안 가더라고. 네,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번 에이펙이 굉장한 이벤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경제 협력이긴 하지만 그런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국보다 우리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QT 조기 종료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에이펙을 계기로 각국의 정치인 또는 정치인은 뭐 전체 우리 아시안만 오지만 저 에이펙 쪽이 아시아 태평양만 오지만 근데 이 기업의 전 세계에 있는 내노라는 기업의 수장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냥 오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탐방을 하던 협력을 하던 제휴를 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제 본 것처럼 각 섹터들이 다 그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서 네. 이번 주의 분위기는 정말로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면서 어제 출발을 했어요. 문득 그 말씀하시니까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끝나면 좀 조정 좀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아. 지난주에 일단 기대하면서 올랐고 네. 이번 주에도 그 기대를 갖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요즘에 워낙 강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들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 왔어요.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보다 수익률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보세요. 6월에 제가 차트를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의 상승은 상법 개정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7월, 8월 쉬었어요. 7월, 8월 쉬었습니다. 6월은 상법 개정. 예, 7월, 8월 쉬었고 9월, 10월에 다시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6월, 7월, 8월 동안에도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았습니다. 언제 샀냐? 9월부터 샀어요. 외국인들 그 전부터 샀고 국내 기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기관들은 9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해서 9월, 10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린 거예요. 네. 반도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6월의 상승과 이번 9월, 10월의 상승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약간 달라. 이 사이에 전체적으로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들도 중간에 좀 쉬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주도는 6월에는 상법 개정이고 9월, 10월에는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SK하이닉스가 50만 원 넘었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48만 원 얘기했어요. 그러다 58만 원 얘기하고 최근에 제가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최근에 제일 높은 게 64만 원이에요. 64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64만이라는 타겟 프라이스를 정할 때는 12개월 포워드로 향후에 내년에 엔비디아 향 HBM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고 이런 걸 다 반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를 반영했다라고 우리는 보고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땠어요? 대부분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83,000원에서 85,000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려가서 외사들이 올리고 하면서 94,000원, 95,000원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104,000원 정도가 나온 게 국내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104,000원, 114,000원. 근데 외사에서 제일 높은 게 나온 게 지금 14만 원짜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64만 원짜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14만 원짜리가 나와 있는데 그건 제일 높은 거이고요. 그 전에 보편적으로 중간값을 쭉 보면은
보통 SK하이닉스가 54만 원, 56만 원 이렇게 중간값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11만 원, 11만 4천 원, 11만 5천 원이 중간값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들의 업사이드가 얼마큼이냐? 만약에 중간값으로 따진다면 네. 10% 정도 돼요. 그 정도 좀 안 되게 돼 있어요. 10%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의 시장에 대한 기여도, 시장 상승률 기여도로 봤을 때 다른 것 다 못 오르고 얘들만 오르면 기여도가 뭐 60, 70% 되는데 다른 것들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반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전체 네. 시총은 3분의 1이지만 반 정도로 할게요. 그럼 5%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4,000포인트 아닙니까? 네. 4,000포인트 5%면 4,200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에 그 정도 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00포인트 넘어서 그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지 않죠. 네. 지수 플레이를 하기에는 아주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 그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자꾸 생각한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되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패시브의 자금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아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계속 살 거예요. 그건 지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액티브들이 이걸 쫓아가면서 수익률을 맞춘다?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6월은 상법 개정이고 9월, 10월에 반도체다. 얘가 반도체가 가파르게 왔거든요. 사실 네. 좀 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쉬는 동안에 다 같이 쉴 거냐 아니면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4,000포인트 넘어서 이번 이벤트 끝나고 좀 쉬었다. 그리고 연말과 내년 연초에 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또 뭘로 갈 거냐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와 있는 답은 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답은 지금 상법 개정에서 네.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네. 그리고 내년 세제 정책은 내년에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리과세가 이거는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종목을 좀 찾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정해진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은 아까 공 기자님이 반도체가 뭐 어디까지 왔냐 이제 고점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뉴스를 막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는 게 계속 나타나면은 반도체는 쉬었다가 또 다시 가겠죠. 근데 그것도 미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은 그런 뉴스 플로우를 계속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요번에 말고 바로 직전에 반도체 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이 언제냐면 2018년에 고점을 찍었어요. 네. 2017년, 18년에요. 여기거든요. 요게 지금 10년 동안의 외국인들의 반도체 지분율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지분율인데요. 요게 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7% 정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계속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0% 이하로 이렇게 가졌던 것은 대부분 저점 라인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51%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 업사이클이 지금 27년이 고점이다, 28년이 고점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까지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 고점일 때 지분율이 이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전 고점이 52%나 53% 정도까지만 간다고도 아직 여력이 남아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지금 화면에 글자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캡처해서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에 캡처를 했는데 오늘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는 AI와 반도체, AI 반도체로 대변되는 쪽의 섹터에 외국인 매수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밸류업 정책으로 증시 매력도가 상향되고 있다. 금리와 관세 향방은 변수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다. 하고 미래에셋, NH, 삼성, 하나증권, 대신증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밴드를 특이하게 미래에셋하고 NH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삼성에서 3,500에서 4,050.
그리고 하나에 3,800에서 4,050 대신에 3,500에서 4,200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게 가장 최근에 이게 어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아주 높지 않죠. 그렇죠. 이게 잘 보시면 네. 내년도에 막 4,600, 5,000 이렇게 보지만 이거 아주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인식이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천 섹터 보면 조선, 방산, 뷰티, 증권, 반도체, 반도체 원전,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반도체, AI 인프라,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방산, 조선,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자료가 외국계 월가도 그렇지만 이들의 자료들이 나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 회의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다 짜거든요. 그래서 네.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쟁점에 합의 이르지 못해서 아마도 지금 상태는 투자 방식,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배당 분배 방식 등 주요 세부 사항에서는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지 걱정을 하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참에 백선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같이 했어요. 한미 관세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번 주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시장은 이거보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부적으로는 네. 미중 협상이랑 금리나 이런 데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뉴스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미국에서의 철수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 네, 유명했죠. 고시원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었습니다. 최근에 급등도 하고 그래서 고시원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게 많이 올랐어요. 또 최근에 보면은. 근데 이 고시원이 미시건주에 24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부품 공장 건설이 있었는데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철회? 예. 아까 안 지어 하기로. 놓은 건 아니고 추가 짓는 건 안 예, 짓겠다. 예, 예. 네네. 왜 그렇게 했냐? 2022년도에 계획해가지고 이 자금도 받고 그랬어요. 주정부 네. 자금도 받고 다 했는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 대중국 압박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철회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조선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뭐 그러니까 이거 2차 전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섹터들이 미국과 중국의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들이 하나의 테마예요. 우리 시장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시던데 SK 하이닉스가 클린룸을 오픈했다. 클린룸 먼저 짓죠. 네. 하고 거기다 오픈해서 장비 반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들도 쭉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봤더니 연내 준공이 순항하고 내년에는 양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분기에 실적 발표 끝나고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HBM 제품 위주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모든 고객이 필요한 물량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는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캐파를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만 올랐어요. 따로따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티에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AI 수요와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현물 가격이 거의 50% 급등하고 있어서 4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25%. 이게 지금 3분기도 올랐잖아요. 전년 대비가 아니에요. 전분기 대비 약 25% 급등하지 않겠냐. 이거는 1990년 이후 최대 폭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로 또 제가 이거 써올까 타이핑 할까 말까 하다가 속으로 왜 이런 걸 가져오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안 믿어 잘. 맞아요. 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CT에서 얘기하고는 어느새 그러면은 그래 신뢰도를 높여 이런 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외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저도 이렇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5번, 6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있는데요. 오늘 뉴스는요. 스테이블 코인 일본이 제일 먼저 제도화했어요. 근데 출시도 제일 먼저 했네요.
일본 스타트업 JPYC가 일본 예금과 일본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엔화로 1대1 교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3대 민간 은행도 기업이, 예? 민간 기업이 예. 은행도 아니고 예. 그냥 스타트업. 예, 예. 그리고 일본 3대 은행도 공동으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최초란 그러니까 엔화를 연동하는 건 세계 최초라는 거죠? 예. 당연히 예. 뭐 일본에서 나왔겠지 뭐. 네. 네, 그랬고 세계 최초 스테이블 코인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엔화를 기초로 한 거.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한 뉴스라서 제가 6번 뉴스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걸 꼭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따가지고 아마 강연에 쓸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의 7가지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제목이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물론 나쁘다고 위험하다라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과 편리성 등의 장점으로 향후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장점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장점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결제, 네. 편리성, 뭐 전 세계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들을 다 썼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다. 화폐이기 때문에 자, 1번부터 7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고정된 화폐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디페깅 현상이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코인런이 발생되면 디지털 뱅크론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이거는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온라인이니까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될 수 있다. 중앙 집권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자본 유출 우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는 은행의 금융 중개로 은행이 했으면 좋겠다. 즉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되냐면 제가 은행에 강연을 세미나 갈 때가 있어요. 네. 요 시간을 꽤 할애해서 요 설명을 좀 하거든요. 네. 은행이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되면 이게 되면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많이 바뀔 거고 네. 은행에서 하고 있는 고객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은행이 대신 걱정을 해줬어요. 우려를 해줬는데 이게 진짜 쉬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 부분들 때문에 이거 우리 자본시장 증권도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인으로 대출 가능하다고 하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쪽 업계 제가 코인 쪽을 조금 안다고 치하는데 이쪽 업계 일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코인과 주식을 한 계좌에서 모두 다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 만들어 보자. 제가 증권사에 있으니까 네. 한 계좌에서 그리고 코인을 사뒀어. 비트코인 사서 안 팔잖아요. 계속 갖고 있잖아요. 네. 얘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해보자. 되게 참신했죠.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때. 증권사들 다 그랬고 제가 문의도 했어요 감독원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이 이 방향으로 뭐 미국, 일본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먼저 좀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부작용 같은 걸 좀 확인하는 걸 보고 좀 이렇게 해결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늦어도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안 따라가자니 너무 우리만 뒤처지는 이거 너무 것 같고. 늦으면 안 되는 게요. 만일 애플페이가 애플에서 네. 애플페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다 돼. 아이폰 쓰시잖아요. 네. 이걸로 우리나라 편의점도 돼. 네. 근데 달러베이스에 달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국내에서 모든 소비도 다 돼. 아유. 쉽게 돼. 네. 그러면은 우리 원화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원화 약세 지난번에 그 김송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두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이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빨리 가야 되긴 하는데 빨리 가자니 불안하고.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그 위즈덤 칼리지의 그쵸. 오태민 작가 뭐 이런 네. 분들이 아마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코인 시대. 한 6개월 전쯤에 오태민 작가가 저희 삼프로 TV 주말 인터뷰, 그러니까 오태민의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나와서 아니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왜냐 이게 플랫폼 지갑을 우리는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코인 지갑을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 했더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한국은행에서 그러잖아요. 금상분리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나 또 그걸 뚫고 끊고 가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대학 위즈덤 칼리지에서 이런 내용들도 아마 좀 다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은 우리가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그냥 온라인 강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슈퍼 얼리버드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에 초대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슈퍼 얼리버드 마감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자정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를 그냥 강연이 아닌 실제로 토크 콘서트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질문을 직접 드려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네. 수요일 자정까지는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위즈덤 칼리지와 함께 조금 더 현명한 한 발짝 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